여기 리딩 프로이드라는 책을 쓴 장 미셸 키노도스 이제 이분이 저자인데 이분은 아까 1차 1차 이론과 2차 이론 그래서 1차 구조 이론과 2차 구조 이론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고 있죠. 이 두 모델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 동일한 현상을 두 개의 다른 시각으로 서술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1차 이론에서 프로이드가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란 이런 토포그래피컬 티어리죠. 지정학적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이론 가지고 1920년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임상에서 그 이론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과정 속에 그 이론 가지고는 무리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지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2차 두 번째 구조 이론 스트럭처럴 티어리가 나온 거죠. 이고 이르 슈퍼 이거라고 하는 2차 구조 이론이 나온 것은 1차 구조 이론의 결함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차 구조 이론과 2차 구조 이론은 엄연히 다른 건데 이것이 서로 배타적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임상가들, 많은 분석가들이나 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긴 한데 철저하게 이고 사이칼리지 쪽에서 공부하신 분들 전에 우리 모던 컴플리트 티어리 현대 갈등 이론을 창시한 찰스 브렌너 이분 중심으로 연구하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이론은 서로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이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두 번째 이론을 가지고 임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론 그러니까 여기서 지정학적 이론으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임상하는 방법들이 거기에 나왔겠죠. 근데 거기서 공부하신 분들이 맞아 이 이론을 주창한 프로이드는 그 이론을 버렸어요. 말하자면 그 이론을 뛰어넘어서 프로이드는 벗어나서 제2차 구조 이론을 가지고 임상을 새롭게 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이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데 그동안 프로이드를 따라왔던 제자들은 이걸 쉽게 뛰어넘지 못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1차 이론과 2차 이론을 대부분 혼용해서 쓰고 있고 현재도 임상에서 꿈을 분석할 때는 프로이드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의식과 무의식, 전의식이라는 이런 1차 구조 이론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지만 신경증을 볼 때는 2차 구조 이론에 따라서 보통 갈등 구조를 이렇게 해석하고 하면서 임상가에 따라서 어떤 영역에서는 1차 지정학적 이론, 1차 구조 이론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이론을 쓰고 또 어떤 때는 구조 이론, 2차 구조 이론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혼용해서 쓰면서 이게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이걸 엄밀하게 검토하시는 분들은 그거 자체가 임상에 혼란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론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검토되는 게 벌써 100년이 넘게 이 정신분석을 발달해 오면서 1차 이론에서는 아까 지정학적 이론으로 아주 심플하게 설명하던 것이 나중에 지정학적 이론을 넘어서 구조 이론으로 좀 더 정교하게 이론화됐는데 2000년대가 되기 전에 1990년대 무렵에는 아까 찰스 브렌나
중심으로 모던 컴플릭트 티어리 쪽에서는 그저 모두가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 학자들은 이 2차 구조 이론도 폐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현대 갈등 이론에서는 프로이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아주 중요한 이론 중에 우리의 마음의 갈등 이론, conflict theory,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compromise formation, 타협 형성, 우리 마음에서 어떤 방어와 그리고 만족을 적절하게 최소한의 방어를 하면서 자기의 만족을 최대한 얻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타협 형성이라고 하는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던 원리적인 개념, 가장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하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이고, 이드, 슈퍼이고라고 나누는 것 자체가 너무 인위적이어서 오히려 내담자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고 사이칼로지의 최고 이론가가 이고 사이칼로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버려야 된다는 이런 이론을 발표했을 때 그 반응이 얼마나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을까는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전통 속에 있는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프로이드가 세웠던 것을 이걸 조금씩 바꿔나가려고 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거기에 정통 정신분석의 어떤 그룹에 끼지 못하고 대부분 거기서 다른 쪽으로 쫓겨나거나 자기가 새로운 길을 가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100년 넘게 왔는데, 마지막에 아까 찰스 브렌너 같은 분은 2008년도인가 돌아가셨어요. 오랫동안 정신분석을 해오셨는데 수십 년 정신분석 끝에 마지막에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때야 1990년대 돌아가시기 한 20년 전쯤에야 겨우 용기를 내서 10년 안팎이 되겠네요. 1996년, 94년 이 무렵에 논문에서 자기가 디클레어를 한 거니까 10년에서 15년 정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그게 힘든가를 그걸 글로 쓰셨어요. 이 정통 정신분석 라인의 이고 사이칼로지스트로서 오래전부터 의심은 갔지만 이걸 공개적으로 마음의 구조 이론을 폐기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본인이 글로 쓰셨어요. 그렇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아닌 것 같다. 마지막엔 자기는 그분은 2006년까지 자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 직전까지 저술을 하신 아주 엄청난 저술, 그분이 쓴 책들이 우리가 전에 공부했었죠. 마음의 갈등 이론이랄지 정신분석의 원리라는 책들이 베스트셀러, 옛날에 1960년대 이 무렵에 이게 베스트셀러로 100만 부가 팔린 책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 중에 이분의 개설서가 가장 유명하고, 찰스 브렌너를 모른다면은 정신분석가가 아니라고 할 만큼 가장 잘 알려진 정신분석가신데, 마지막에 지금 얘기하는 프로이드 이론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자아와 이드, 슈퍼이고라고 하는 개념을 결국은 버릴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고 이분은 자기 이론을 마지막에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쓴 책을 제가 읽어보면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 얘기는 아주 짧은 100페이지가 안 되는 책으로 간단하게 쓰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임상한 것을 나는 이렇게 정리한다. 그런데 정신분석을 같이 해오신 동료들이 여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기를 바란다. 이분이 100세가 다 되신 분이 그렇게 왕성하게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동료들이 같이 논쟁을 얼마든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아와 이드라고 하는 논문 자체가 어떤 프로이드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가르는 아주 귀중한 시금석인데 2000년대에 오면서 또 다른 도전의 직면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좀 심층적으로 공부를 해보죠. 무의식을 서술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의식에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의식화될 가능성이 있는 표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잠재적인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면 이것을 무의식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어떤 면은 프로이드가 초기 1차 이론에서 얘기한 전의식 상태에 가까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만 그게 억압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어떤 것을 가끔 잊어버리고 있죠. 그러다가 뭔가 그걸 내가 놓치고 있네 하면서 회상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의식과 그 무의식이라고 하지만 그 무의식은 항상 접근이 가능한 무의식을 전의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억압이라는 요소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전의식과 의식을 거의 같은 선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꿈에서 꿈꿀 때 무의식에 있던 원래 unconscious에서 프리컨셔스 전의식으로 무의식에 있던 내용들이 온다고 봤어요. 바로 의식으로 온다고 보지 않고. 그래서 전의식에 오는 것은 의식에 항상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의식과 전의식은 거의 같은 수준에 이렇게 봤는데 억압이라는 요소, 역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무의식, 순수한 무의식으로 내려가 있는 것이 억압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역동적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어떤 표상들은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이다. 이런 관념들은 의식화될 수 없는데 저항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정신분석기법은 그것을 의식화시키는 한 방식이다. 여기서는 쉽지 않아요. 무의식이라는 세계를 학자들마다 보는 것들이 각각 다르고 무의식에는 무엇이 있는가, 어떤 것들이 그 무의식에 있는가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유전적인 것들이 거기에 있는 건지, 거기에 좋은 것만 있는 건지, 나쁜 것만 있는 건지, 좋은 것도 있는 건지. 무의식에 대한 개념들은 각각 다른데, 여기서 정신 역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억압돼 있어서, 항상 억압된 것은 거기서 튀쳐나올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억압돼 있는 상태의 무의식 속에 어떤 것이 역동적으로 억압된 역동적인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의식으로 튀어나오고 싶은데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이게 억압이 돼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억압을 제거하지 않는 한 함부로 튀어나올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무의식에 대한 개념들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모던 컴플렉트 티어리 쪽에서는 우리의 무의식은 항상 억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으로 오지 않지만 이게 꿈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의 무드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의 신체화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액팅아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던 것들은 이것이 의식화돼서 정리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억압되어 있다고 해서 힘을 못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야 억압되어 있어서 억압되어 있는 한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즘 아까 말씀드린 모던 컴플렉트 티어리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으로 보면은 억압되어 있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한번 억압되어 있어 억압이 풀리느냐 억압되어 있느냐 이렇게 정적으로 볼 부분이 아니고 억압되어 있는 것은 그 역동성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의식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여러 분야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이 무의식의 역동성, 역동적 무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심플하게 억압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풀어준다, 이런 개념보다 억압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의식화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지만 그 영향 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